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법교주 이재진입니다. 어떻게 그동안 좀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이번 시험 반드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 제 2015년 26회 공인중개사 부동산 세법 기출문제 해설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좀 전체적인 난이도부터 살펴보면요. 일단 예년에 비해서는 좀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좀 평이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좀 맞은 개수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항상 어렵게 나왔던 재산세에서 토지 구분이라든지 또는 양도소득세에서의 어떤 부당해상 부인 규정이라든지 또는 우리 부동산 임대사도 이렇게 좀 수험생들에게 어렵게 느껴졌던 부분들이 안 나왔어요. 네, 그리고 또한 이번 26회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 개정세법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충실하게 공부하신 분들 충분히 좋은 점수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부디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면서 강의 들어가도록 하죠. 자, 일단 전체적인 구성을 한번 보면요. 역시 조세총론, 그래서 지방세 총론에서 두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우리 두 문제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역시 지방세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취득세 역시 세 문제가 출제됐고요. 우리가 예상한 대로 세 문제 나온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이번에 한 문제 출제됐죠. 역시 평균적으로 한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역시 올해 한 문제 정도 나올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이 그대로 나왔죠. 그 다음에 재산세에서 역시 기본적으로 세 문제가 출제됐고요. 다행히 이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은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 충실히 공부하신 분은 충분히 맞출 수 있었던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이제 우리 국세 쪽이죠. 자, 종합부동산세에서 역시 작년에는 안 나왔지만 역시 올해 한 문제 출제될 걸로 예상했었고요. 역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물어보는 문제 한 문제 출제됐네요.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에서 역시 기본적으로 5문제에서 6문제 출제될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역시 6문제가 출제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기타 국세 쪽에서 매년 최근에 한 문제가 출제되고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올해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총 16문제가 출제되었고요. 자, 그러면 한번 보죠. 65번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표준세율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요즘 최근에 항상 우리가 실전 시험 대비 강의한 것이 박스 안에 열거 문제 해놓고 찾아내라는 문제 그대로 첫 번째 문제부터 나왔네요. 자, 역시 취득세에서 강조했던 것이 바로 뭡니까? 표준세율이죠. 그래서 표준세율은 모든 세율의 기본이 되는 세율이기 때문에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역시 이 문제가 나왔네요. 그래서 기업 상속을 인한 농지 취득. 자, 우리 상속을 인한 부동산의 취득일 때는 2.8%지만 그게 단서가 농지일 때는 2.3%다라고 했죠. 그래서 1000분의 23인 2.3% 기억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 합유물,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일 때는 1000분의 23입니다. 자, 주의하랬죠, 여러분. 공유권의 분할이 나올 때는 표준세율을 물어보는지 또는 특례세율을 물어보는지 분명히 확인하시고 답을 고르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표준세율을 물어봤기 때문에 1000분의 23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니은도 맞네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원시 취득으로서 1000분의 28이죠. 자, 원시 취득일 땐 1000분의 28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말이 나왔네요. 가르고 공유 수면의 매립이나 또는 간척으로 인한 농지 취득은 제외한 일반적 원시 취득을 물어본 거죠. 자, 여기서 공유 수면의 매립이나 또는 간척으로 인한 농지 이 취득은 제외한다는 것은 왜 이 말이냐면 이거는 제가 기본 강의할 때 한 번도 설명드리지는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일반적 원시 취득이라고 확인하셔서 1000분의 28이 맞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역시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공유수면의 매립이나 또는 간척으로 인한 농지의 취득일 때는 원시 취득일 때는 이때는 여러분 지방세법이 아니라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서 일반적일 때는 1000분의 28이지만 농지를 원시 취득할 때는 1000분의 8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 특례 규정을 제외한 일반적 표준세를 물어본 거다라는 것만 확인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리을 법령으로 정한 비영리 사업자의 상속의 무상취득이다. 1000분의 28. 자, 나왔죠. 예외. 역시 상속의 무상취득일 때는 1000분의 35지만 비영리 사업자일 때는 공익사업에 대한 세제 지원 목적상 1000분의 28로 합니다라고 누차 강조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역시 리을도 맞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보기 지문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네 가지가 모두 맞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6번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서 오는 것은 자, 올해 26회 때 문제 특징이라면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세, 양도소득세를 따로따로 구분해서 물어보지 않고 이걸 혼합해서 그냥 취득세 물어보다 등록면허세 물어다가 막 뒤 섞어놓고 물어봤다는 게 특징이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도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죠. 자, 그래서 갑자기 66번 등록면허세가 나왔죠. 한번 보죠. 옳은 걸 물어봤죠. 1번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이다. 자, 설마 1번은 옳은 걸로 고르신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누차 1년 내내 외쳐된 것이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일 때는 무조건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라는 거 여러분이 뇌리에 탁 떠올랐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당연히 부동산 소재지가 되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되는 거죠. 2번 등록을 하려는 자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는 신고하고 납부한 거로 본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보지만 다만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라고 했는데 틀렸죠, 여러분. 이거는 제가 기본 강의 여러분 시험 보는 그날까지 등록면허세에서 가장 독특한 규정이 신고 의제 규정입니다. 즉 등록면허세를 신고,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했더라도 산출세액을 등기 전까지 납부했을 때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거로 본다. 주의하라. 그래서 여기서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거로 본다는 것은 무신고 가산세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다라는 걸 누차 강조했던 거죠. 그래서 역시 2번도 틀린 말이 되겠죠. 자, 3번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5로 한다라고 됐죠. 자, 요거는 제가 이렇게 했죠, 여러분. 자, 일반적으로 소유권에 관련된 등기는 취득세로 과세하지만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로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 등록면허세로 과세를 할 때에는 이때는 취득세의 표준세에서 2%를 뺀 세율로 과세한다. 이거 기억하라고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 상속을 한 취득일 때에는 우리 취득세에서 1000분의 28이지만 등록면허세로 과세할 때는 종전 취득세 2%를 뺀 바로 0.8로 과세하는 거죠. 그래서 1000분의 1, 15가 아니라 1000분의 8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3번도 틀린 말이 되겠네요. 자, 4번 부동산을 등기하려는 자는 과세 표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를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고 납부된다. 바로 요거는 역시 등록세 신고 납부죠. 그러면 부동산을 등기하려는 자는 여기서 하려는 자는 미래제형이다. 아직 등기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를 하려는 사람은 언제까지? 등기를 하기 전까지가 등록면세의 원칙적 신고 기한이다라고 이것이 취득세와 다른 점이다라는 걸 누차 1년 내내 강조했던 부분이죠. 따라서 4번이 맞는 말라서 본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는 법인 등기 또는 부동산 등기도 있겠지만 부동산 등기나 법인 등기에 대한 세율은 100분의 200을 적용한다는데 이거는 제가 등록면허세 중과세는 그렇게 강조를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4번에서 충분히 쉽게 답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보기 5번까지는 넘어가지 않았어도 답이 나왔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5번은 틀렸습니다. 등록세 중과세는 여러분 3배 중과세입니다. 100분의 200이 아니라 100분의 300입니다. 그래서 틀린 말로서 4번이 옳은 말로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은 66번은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7번 보죠.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 표준 및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봤죠. 역시 뭐 우리 취득세가 나올 거라 예상했던 부분이었죠. 1번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을 한다. 그렇죠, 여러분? 취득세 과세 표준은 기본이 취득 당시 가액으로 간다. 다만 이 취득 당시 이 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 원칙과 예외와 특례 3가지가 있습니다라고 했었죠. 다만 연부로 취득할 때, 자, 일반적 매매가 아니라 연부 취득할 때 과표는 매해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즉 연부 금액을 말하며 취득 금액에 포함되는 계약 보증금을 포함한다. 단 가로 열고 신고가액은 시가편액보다 크다. 요거는 예외다 아니다? 아니다는 얘기죠. 자, 원칙은 신고한 가액이죠, 여러분. 그러면 항상 신고한 가액이 나오면 반드시 뭐와 비교해서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서 바로 이 신고한 가액이 시가편액 이상일 때는 그때는 신고한 가액이 과표가 되는 거고, 만약에 신고한 가액이 시가편액보다 적을 때는 이때는
시가편의 과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여기 1번은 요 신고한 가액으로서 매해 사실상 연부금을 갚으래서 예외 규정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단서로 다뤄놓은 거죠. 자, 2번 건축으로서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우리가 1년 내내 외쳐된 거죠.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건축은 뭐를 말하고 증축, 개축 등을 말하고 이럴 경우에 건축물 면적의 증가가 있을 때는 그때는 항상 간주 취득일 때는 과표를 뭐로 한다? 증가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했고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건축물 면적의 증가로 인해서 원시 취득세율 1000분의 28을 적용한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2번도 맞는 말이죠. 자, 3번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 그 매도자 매수자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세율인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1년 내내 같이 공부했었죠, 여러분. 환매권 행사가 이루어졌다. 환매권 행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매도자로부터 매수자한테 넘어갔다가 매도자가 환매권을 행사함으로써 매도자한테 다시 되돌아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환매권 행사로 인한 취득은 사실상 취득이다, 형식상 취득이다, 형식상 취득이다. 다만 주의하라. 환매권 행사 사이가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한 환매권 행사일 때는 강제적 환매권 행사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다만 이것이 관련 법률 개입 없이 그 매매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한 환매 등기가 병행되는 부동산일 때는 환매 등기가 병행되는 부동산의 매매일 때는 이때는 매매 계약에 의한 환매권 행사이기 때문에 이때는 특례세율로서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로 과세합니다. 그렇죠?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로 과세했습니다. 그랬어요. 왜 2%를 뺐냐? 요거는 사실상 취득이 아니라 형식상 취득이기 때문에 종전 취득세를 즉 표준세에서 2%를 뺀 세율로 과세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3번을 이렇게 표현했죠. 표준세에서 2%를 뺀 세율이 아니라 표준세에다가 2%를 더한 세율로 한다. 딱 한 글자 고쳤네요. 역시 여러분이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틀린 말이 되는 거죠. 더하는 것이 아니라 차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그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의 취득을 한 건 토지 취득으로 봐 면세점을 적용합니다. 그랬죠. 자, 이거는 바로 뭐를 말하는 거죠? 취득세 면세점 규정을 말합니다. 그랬죠. 그래서 취득세 면세점은 취득가액이 얼마 이하면 50만 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한다. 이거는 소액 재산 취득자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다만 이러한 면세점 규정을 악용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 취득할 때 50만 원짜리 취득하고 그의 인접한 토지를 또다시 50만 원짜리 사고 그의 인접한 토지를 또다시 50만 원 취득하면서 이 세 건의 취득으로 분할하여 면세점 적용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당초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걸 합산해서 면세점을 적용한다라는 걸 물어본 거죠. 충분히 여러분이 아실 수 있는 내용이었죠. 자, 5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취득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우리 이런 세율 무슨 세율 여러분? 탄력세율이라 했죠. 누차 강조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67번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8번 지방세 기본법상 부가징수 및 불복에 관한 설명에서 옳은 것은 자, 요거는 지방세 기본법에서 바로 우리 조세 총론으로 분류된 부분이죠. 그래서 상당히 조금 마지막 지문이 조금 낯설었지만 그래도 나머지 1, 2, 3, 4를 충분히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답이 아닌 틀린 거를 찾아가다 보면은 옳은 것이 답이 나오는 거죠. 자, 1번 보죠.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소득세의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지방소득세 제척기간은 5년이다라고 했죠. 자, 요거 우리가 강조했었는데 총론조에서 제척기간 꼭 좀 봐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죠. 다만 국세 쪽이 아니라 지방세 쪽을 물어봤지만 자, 우리가 이렇게 했었죠. 여러분 지방세를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제척기간은 5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방세는 기본이 5년이다. 다만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음으로써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에 따라서 이 소득세를 기준해서 한 번 더 부과되는 지방소득세도 신고를 못하게 됐을 때에 지방소득세를 신고를 못하게 됐을 때는 이때는 이 소득세와 쫓아가기 때문에 이때는 7년입니다 라고 해서 강조했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1번은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2번 지방세에 관한 불복 시 불복 청구인은 이 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요거는 제가 우리가 그렇게 기본 강의에서 강조를 하지 않았던 부분이죠. 요거는 바로 지방세 불복 절차입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예전에 한번 일회성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때에 이 지방세 불복 절차 중에서 이의 신청, 심사 청구, 심판 청구라는 것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의 신청은 선택적 규정이다. 선택적, 필수적 절차가 아니라 선택적,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이 이 신청의 특징이다. 한번 일회성 문제 해석을 할 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기억이 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신청을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는 요 이 신청은 선택적 규정입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3번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보통징수 방법에 의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뭐 우리가 평소에 충실히 기본적으로 공부했던 부분이죠. 취득세는 원칙이 신고 납부 예외가 보통징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원칙이 보통징수 방법이 아니라 원칙은 신고 및 납부고 예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예외 보통징수죠. 그래서 원칙이 아니라 예외죠. 그래서 역시 3번도 틀린 말이네요. 4번 납세 의무자가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거는 우리가 지방세 총론이나 국세 총론에서 여러분한테 용어 중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가산세와 가산금입니다라고 했었죠. 가산세와 가산금은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면서 이때에 가산금과 납부 불성실 가산세의 차이점을 즉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의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신고 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부과되는 데 반해서 가산금은 납세 고지서 등에 적힌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게 가산금입니다라고 있었죠. 근데 여기는 지금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가산금이 부과해야 되는 건데 여기는 지금 가산세를 부과하는 걸로 했었죠. 그리고 특히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만분의 3에다가 납부 지연 일수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역시 4번은 틀린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징수순위는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금의 순서로 한다. 역시 오늘 지방세 기본법에 나온 내용인데 평소에는 거의 제가 언급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1, 2, 3, 4가 틀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 5번을 답으로 맞출 수 있기를 바랬는데 그래서 이번 문제 중에서 26회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68번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일회성 문제 충분히 뭐 틀릴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5번이 지방세 기본법에 따르면 징수금이 들어오면은 어떤 지방세를 징수하면 이걸 어떤 것부터 상환한 걸로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체납처분비로 먼저 충당한 걸로 보고 그 다음에 지방세라는 원금을 회수한 걸로 보고 마지막에 가산금이라는 연체료를 징수하는 걸로 해서 지방세 기본법 62조에 나와 있는 순서를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아마 68번은 5번이 정답인데 쉽게 맞추기는 곤란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68번이 올해 26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로 꼽힐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총론 쪽에서 바로 우리 일회성 문제로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자, 69번 넘어갔고요. 자, 69번은 우리가 뭐 준비했었던 부분이죠.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 문제 등에 관한 설명서 옳은 것을 물어봤죠. 자, 1번 취득세는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광업권과 어업권을 제외한 각종 권리 등을 취득한 자에 부과한다. 자, 이 1번은 취득세 과세 대상 우리 이렇게 외웠죠. 여러분 부기자 선입한 광호 각골 권정 승요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광업권과 어업권만이 오로지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광호를 제외한 무채재산권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러한 광업권과 어업권 이외에 골프 회원권, 그 다음에 콘돔 회원권 또는 뭐 승마 회원권 이러한 회원권이 취득세 과세 대상입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즉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문제는 여기까지는 맞았는데 어업권을 제외한 각종 권리죠. 아니죠. 강업권과 어업권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고 강업권과 어업권을 제외한 일반적 권리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거죠. 근데 어업권을 제외한 각종 권리 등을 취득한 자한테 부과한다 했기 때문에 이 어업권을 제외한 각종 권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죠. 그래서 결론은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그 다음에 광업권과 어업권, 그 다음에 해운권이 취득세 과세 대상이죠. 그래서 1번은 틀린 말이죠. 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2번. 건축물 중 조작 설비로서 그 주체구조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 이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자가 가설한 경우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거라고 본다. 자, 납세문에서 1년 내내 외쳐졌던 주체구조부 취득에 대한 내용이었죠. 역시 2번이 맞는 말로서 본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죠. 자, 3번.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걸 본다. 자, 요거는 바로 우리 1년에 역시 했던 거죠, 여러분.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죠. 이때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을 적용할 때 법인을 설립할 때는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기는 법인 설립 시 부과한다 그랬으니까 역시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자, 4번. 토지 이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여러분, 제가 1년에 외쳐냈던 간주취득의 대표 선수가 바로 토지의 지목 변경이고 토지의 사실상 지목 변경을 해서 토지의 가액이 증가했을 때는 증가한 가액으로 봐서 취득세를 과세한다. 이걸 바로 뭐라 한다? 간주취득을 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가 이렇게 나왔죠. 틀린 말이죠. 취득으로 본다. 따라서 취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하는 거죠. 자, 5번.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그 채무액에 상당한 부분. 우리 이거는 뭐 양도소득세, 취득세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죠. 자, 부담부 증여가 있게 되면 원칙. 수중자의 채무 인수액은 무슨 양도가 되는 거고요? 유상양도가 되는 거고. 유상양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유상으로 보는 것이고, 채무액을 인수액을 제외한, 즉 증여 당시 재산가액에서 채무 인수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바로 뭐가 되는 거다, 여러분? 무상양도가 되는 거다. 이게 바로 부담부 증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5번은 바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물어봤기 때문에 무슨 취득이 되는 거죠? 유상 취득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상 취득으로 본다 해야 되는데 유상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랬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69번은 여러분이 뭐 조금만 우리가 공부했던 것만 기억나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70번이죠, 여러분. 자, 지방세 기본법상 특별시 세목이 아닌 것은 역시 뭐 요거는 지방세 총론에 관련된 문제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방세는 지방세의 종류마다 그 과세권자가 달라집니다라고 했죠. 그 중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했던 것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이거는 꼭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요 정도는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취득세 등은 일반적일 때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라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지방세다.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도세 또는 특별시세, 광역시세가 아니라 구세다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종전 등록세가 종전 면허세가 합쳐지다 보니까 종전의 등록세에 대한 도지사, 그 다음에 면허세에 대한 구세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도세 또는 구세가 되는 거죠. 반면에 재산세는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는 대표적인 지방세입니다 그랬죠.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거꾸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나 또는 시장 군수가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지방세의 과세권자는 다 외울 필요가 없고 요 기본적인 걸 잡아라. 특히 제가 강조했던 것이 여러분한테 요 두 가지를 좀 기억해 두시고 요 두 가지를 기억해 놓고 시군세의 대표가 재산세고 나머지 취득세 등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지방세로 기억하라 하면서 계속 시험 보는 그날까지 강조했던 부분인데 역시 등록면허세는 지금 물어본 게 뭐였기 때문에 특별시장이
부과하는 걸 물어본 거죠. 특별시장이 부과하는 것이 아닌 걸 물어봤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등록면에서는 도지사나 구청장이 부과하는 구사가 되기 때문에 답은 5번 등록면에서예요. 그래서 다른 건 몰랐다더라도 등록면에서는 도지사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특별시세가 될 수 없어서 본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죠. 반면에 1번 주민세 뭐 거의 설명드리지 않았었죠. 그렇지만 주민세라든지 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또는 지방소비세 또는 지방교육세 이런 것은 바로 특별시장의 과세권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민세는 특별시세 또는 광역시세, 그래서 바로 여기 지방소득세와 주민세가 있는 거죠. 주민세. 주민세도 특별시장의 과세권자가 되네요. 그 다음에 취득세는 전형적인 특별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방소비세도 역시 바로 도세 또는 특강시세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도지사 역시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부과하는 지방세죠. 그래서 70번은 답은 5번이 되겠고 제 개인적으로는 등록면허세를 기억하셨다면 충분히 답으로 고를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71번. 갑자기 이제 우리 양도소득세에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물어봤죠, 여러분. 자, 양도에 해당하는 옳은 것은 이거는 뭐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가장 기본적으로 다뤘던 부분이죠. 그래서 1번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신탁 해지를 원유로 소유권 이전 등을 했다. 자, 제가 1년 내내 매체됐다. 무슨 뭐는 신탁법으로 인한 신탁은 사실상 이전, 형식상 이전, 형식상 이전이다. 누차 1년 내내 강조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도소득세는 양도를 본다, 안 본다? 안 보는 거죠. 그래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죠. 근데 2번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한 이혼 위자료로 배우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 자, 1년 내내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때는 이때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이기 때문에 양도로 보지 않는다. 즉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위자료를 금전 지급으로 하지를 못하고 가지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이때는 대물변제가 되기 때문에 양도로 본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혼할 때 위자료는 돈으로 주지 부동산으로 주지 말고 뭘로 줘라? 돈으로 줘라 라고 누차 강조했던 부분이죠. 따라서 2번이 바로 대물변제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양도로 봐야 되는 거죠. 자, 3번 공동소유 토지를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 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공동 지분 변경 없이 그 공유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 했다. 나왔죠, 여러분? 공유권의 분할. 자, 공동 소유권의 청산이죠. 그래서 이러한 공동 소유를 청산하면서 분할할 때는 반드시 뭐를 확인하라, 여러분? 지분일의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라. 그래서 지분일의 변동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으니까 양도도 아니다. 아니다. 형식상 이전이기 때문에 양도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 누차 말씀했죠. 자, 4번 본인 소유 자산을 경매나 공매로 인하여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 자, 요거는 통칙이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매나 공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도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본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경매나 공매로 소유권 이전인데 그거를 본인이 받아버린 거죠. 그러면 결국은 소유권의 변동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경락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명의 변경이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통칙에 있는 내용이 나왔는데 사실상 이거는 보지 못했던 규정이지만 그래도 충분히 2번에서 답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답이 아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5번 매매 원인 무효의 소위에서 그 매매 사실이 원인 무효로 판시가 돼서 환원됐다. 자, 여러분 우리가 1년 내내 외쳐된 거죠. 소유권이 환원이 일어나면 환원 사실을 반드시 확인하라. 그래서 소유권이 환원됐다는 것은 넘어갔다가 다시 되돌아온 건데 그것이 법률 규정이나 민법 등이나 법률 규정이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환원일 때는 자발적 강제적 환원이기 때문에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라고 누차 1년 내내 강조했던 부분이죠. 네, 그래서 역시 5번도 양도로 보지 않는 거죠. 따라서 답은 2번이 양도로 보는 경우로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부분이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2번 2007년 취득 후 등기한 토지랍니다. 등기한 토지를 2015년 6월 15일에 양도했답니다.
이때 소득세법상 토지의 양도 차익 계산에 관한 설명은 틀린 것은 단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아님. 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일 때는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데 이러한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자 거래가 아니다라는 것을 박아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답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취득 당시 실질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매매 사례가에 환산가에 감정가에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취득하라 한다. 자, 그냥 1번의 답이 나와버렸죠, 여러분. 1년 내내 제가 양도차익 계산할 때에 취득 당시 실질 거래가, 즉 양도자가 취득 당시 실질 거래 가격을 확인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보다 매감 환이다. 그리고 기준시가는 적용할 수 없다. 1년 내내 외쳐된 거죠. 매감 환까지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뭐는 기준시가는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볼 필요 없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2번. 양도와 취득 시의 실질 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다. 자, 1번과 2번의 차이점은 뭐랬습니까, 여러분? 1번은 납세 의무자인 양도자가 취득 당시 실질 거래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요거는 바로 원칙을 얘기한 거죠. 양도와 취득 시 실질 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1번은 취득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죠. 그러면 이때 양도 차익의 원칙이 뭐다, 여러분? 실질 거래가액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2번 원칙을 물어본 거죠. 3번, 취득가격을 실질 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 경비에 포함한다. 그렇죠, 여러분. 양도차익 계산할 때는 원칙이 바로 뭐다, 여러분? 실가입니다.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실질 거래서 양도차익 계산할 때는 실질 양도가액에서 실질 필요 경비를 뺀 거다. 이때 실제 필요 경비는 발생 시점에 따라서 실질 취득 가액 그리고 보유 단계에서 발생하는 자본적 지출액 그 다음에 양도 단계에서 발생하는 양도비를 합한 거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양도 차익을 뭘로 계산하니까 실가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본적 지출액이 발생했다면 실제 필요 경비로 계산해야 되는 거죠. 예. 자, 4번 취득가액을 매매 사례가로 계산하는 경우 취득 당시 개별 공시지가의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이 필요 경비에 포함한다고 그러는데 요거는 양도 차익을 원칙인 실가가 아니라 예외인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거죠. 기준시가. 자, 제가 누차 강조했죠. 만약에 기준시가로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예, 뭐를 뺀 거다, 여러분?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뺀 겁니다. 라고 했죠. 취득 당시 기준시가. 그런데 주의하라. 기준시가에서 양도차익 계산할 때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 반드시 한 번 더 뭐가 들어온다, 여러분?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이 들어온다라는 걸 누차 강조했죠, 여러분. 그래서 이때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은 뭐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양도 물건에 따른 공제율을 곱한데 일반적 부동산이 때문에 몇 프로다, 여러분? 3%다. 단 미등기 양도일 때는 바로 10분의 1을 줄어든 0.3%라고 했죠. 그 다음에 부동산인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지사권, 전세권, 임차권 때는 7%, 나머지는 1%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문제 지문에 등기가 됐으니까 미등기란 말이 아닌 거고 토지이기 때문에 공제는 몇 프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3%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토지일 때는 바로 기준시가가 뭐가 되는 거죠? 바로 개별 공시지가가 된다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토지와 주택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시를 하고 이때 지방세일 때는 시가 편액이 되는 것이고 개별 공시지가가 그 다음에 국세일 때는 기준시가가 된다라는 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이 강조를 했던 부분은 아니지고 마지막 시험에 임박했을 때 우리가 심화학습 쪽에서 조금 강조했던 부분인데 뭐 충분히 1번에서 답이 나온 상태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른다. 그러면 취득가액도 뭘로 하라? 기준시가에 따른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를 우리 뭐라 한다? 동일 쌍방 기준이다 그랬죠. 양도가액이 실가면 취득가액도 실가로 하라.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면 취득가액도 뭘로 하라? 기준시가로 하라. 이거를 바로 뭐라 한다, 여러분? 동일 쌍방 기준이라 하는 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답은 뭐 1번에서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73번. 소득세법상 건물에 양도했다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에 관한 설명서 틀린 것은 자, 우리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나왔죠?
다만 올해 나온다면 저는 조합원 입주권을 강조했는데 조합원 입주권을 물어보지 않고 기본적인 내용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올해 시험에 상당히 쉽게 나왔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보다는 일반적인 내용을 많이 물어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1번 100분의 70의 세율이 적용되는 무슨 양도이면 미등기 건물. 그렇죠 여러분. 우리 미등기 양도일 때는 70%의 세율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그래서 1번 맞는 말이죠. 2번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 등기된 상가 건물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된다. 그렇죠. 지금 문제 지문에 양도 물건이 건물이라고 제시를 되어 있고요. 보기 지문에도 상가 건물로서 3년 이상 보였다. 그럼 당연히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되는 거죠. 자, 3번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로서 보유기간이 1년 6개월이 과세되는 경우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된다 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몇 년 이상 보였다? 2년 이상을 보유함으로써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더라도 고가주택일 때는 비과세를 적용받고 못 받고 과세합니다 그랬죠.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때 과세가 되는 양도 차익과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무슨 계산한다? 안분 계산하다. 1년 내내 외쳐된 거죠, 여러분. 양도 차익과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무슨 계산한다? 안분 계산한다라고 했죠. 안분 계산. 이때 안분 계산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몇 년 이상 보여야 되는가? 당연히 기본적으로 3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여기 보기 지문에 뭐라냐면 보유 기간이 2년 6개월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3년 이상 보유라는 요건을 충족했다 못했다? 못했죠. 못했기 때문에 이때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없죠. 근데 여기는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요거는 조금만 보신 분이나 문제 지문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2년을 보유했다 그래서 3년 이상을 보유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년 이상을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때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이라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건물의 양도 차익에 보유 기간별 공제를 곱하기 계산한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기본적으로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를 곱해서 양도 차익세 차감한다. 다만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는 두 가지로서 1세대 1주택일 땐 보유 연수당 1년당 8%고 1세대 1주택을 제외한 경우일 때는 1년당 3%다라고 강조했던 거였죠. 따라서 5번 보유기간이 12년이 등기된 상가 건물이에요. 자, 상가 건물이니까 1세대 1주택이 아니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원칙 1년당 몇 프로가 되는 거죠? 3%죠. 단 최고 10년 한도로 해서 30% 한도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12년이라더라도 100분의 3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74번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 자, 여기서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란 말은 양도소득세 적용 대상이라는 거죠. 만약에 사업자일 때는 이때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는 걸 명확하게 해서 사업자가 아닌 이 말이 나온 거죠. 이러한 거주자 갑이 2015년 5월 15일 날에 토지로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외에 존재. 자,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일 때는 예외적인 신고 기한을 따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로 대답하라? 원칙으로 대답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토지를 양도했고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1,500만 원이다 라고 했죠. 이때 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관련을 물어서 틀린 것은 자 양도세 신고 납부를 물어본 거죠. 이거는 뭐 반드시 나올 것이다. 누차 강조했던 부분이죠. 다만 과세 기간 중 당해 거래 이외에 다른 양도의 거래는 없다. 본건의 거래 하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답 지향 즉 각 보기 1, 2, 3, 4, 5번은 서로 독립점이며 주거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말라. 다른 건 따지지 말란 얘기죠. 자꾸 출제에 물어보지도 않은 걸 가지고 자꾸 답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문제 지문에 깔아놓은 거죠. 물어본 거 위에는 다른 요건을 따지지 마라 그 얘기죠. 그러면 자 2001번 2015년 7월 30일까지 양도소득 과세 표준을 납세지에 관할 세무서장이 신고한다. 여기서 물어본 건 뭐죠 여러분? 예정 신고 기한을 물어본 거죠. 그러면 양도일이 언제라고 했으니까 5월 15일 날에 양도했죠. 그러면 이때는 양도일이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아니니까 당연히 양도일 기준에서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 5월 31일부터 기준해서 그렇죠? 5월 31일 기준해서 몇 월 이내? 2월 이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7월 31일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정 신고 기한이다 그랬죠. 그래서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에 바로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이 납세 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몇 월 이내에 2개월 이내 하는 거기 때문에 1번 7월 31일까지 납세지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맞는 말이 되는 거죠. 2번 예정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확정 신고를 하면 예정 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아니죠, 여러분. 예정 신고는 강제 규정이죠. 강제 규정이기 때문에 예정 신고 기한 내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당연히 확정 신고 기한까지 했느냐 안 했느냐 묻지 않고 무조건 뭐가 부과되는 거죠, 여러분? 가산세가 부과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때는 확정 신고 기한 내에 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예정 신고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 20%가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부과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부과된다가 옳은 말이죠. 그래서 틀린 말로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3번 예정 신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맞습니까? 자, 납부할 세기 양도소득세에서 분납과 물납은 기본적으로 얼마 초과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1,000만 원 초과해야 되는 거죠. 자, 이때 1,000만 원 초과란 말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바로 문제 지문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얼마? 납부할 세기 얼마를 했으니까 1,500만 원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1,500만 원으로서 1,000만 원 초과를 전제로 해서 문제를 물어봤기 때문에 분할 납부가 가능한 거죠. 4번 예정 신고를 한 경우는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죠. 예정 신고 했으면 확정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인 거죠. 또다시 두 번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예정 신고를 했다더라도 확정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예정 신고를 제대로 했다면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자, 5번 토지가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로서 예정 신고 시 양도소득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는 예정 신고 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자, 역시 납부세액이 얼마 초과했기 때문에 1,000만 원 초과했죠, 여러분. 그 다음에 뭘 됐죠, 여러분? 협의매수나 수용을 당했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습니까? 공공용지 보상 채권으로 물납할 수 있죠. 다만 물납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예정 신고 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신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뭐 그렇게 크게 강조하지는 않았던 부분이지만 충분히 기본적인 내용으로서 맞는 말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인 거죠. 75번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했다. 즉 이 말은 무슨 요건 충족했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비과세 요건 충족했다는 얘기죠. 이러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거주자 갑이 다음과 같은 단층 겸용주택이랬죠, 여러분.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죠, 여러분? 겸용주택이죠. 겸용주택. 단, 주택은 국내에 상시 주거용이며 도시 지역 내에 있다라고 했죠. 도시 지역. 자, 여기서 분명히 뭔가 제시하고 있는 거죠. 도시 지역 안에 있다. 자, 이러한 주택을 7억 원에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가 되는 건물 면적과 토지 면적으로 오른 것은, 그래서 물어본 게 뭐죠, 여러분? 과세되는 면적을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는데 얘가 뭐죠, 여러분? 주거용과 상가를 겸용하고 있는 주택이 됩니까?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라는 거죠.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라는데 이때 과세되는 면적과 비과세되는 면적을 여러분이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주어진 조건 외에는 다른 거 고려하지 마라. 좀 묻는 거 가지고만 하라. 그 얘기죠, 여러분. 자, 그래서 건물이 주택이 80제곱미터고 상가 120. 그러면 건물 주거용이 80이고 상가가 120이니까 상가가 더 큰 거죠. 그럼 상가가 더 크니까 이때는 주거용 건물 얼마만 10제곱미터만 비과세가 되는 거고 80제곱미터만 비과세가 되고 상가 건물 얼마는 120제곱미터는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과세가 되는 거죠. 지금 물어본 게 뭘 물어봤죠? 과세 면적을 물어봤죠. 그래서 요거는 쉽게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건물에서 과세가 되는 거는 얼마 되는 거죠? 120이죠. 잘 모르면 보기를 봐라. 그랬더니 120이 3개고 200이 2개가 나왔으면 많은 게 답이다 그랬죠. 그래서 역시 120이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과세가 되는 건물 면적은 상가 120, 비과세가 되는 건물 면적은 80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토지 면적 구해야 되죠. 이때에 주택 부수 토지라 해서 무조건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고 면적에 제한을 받는다 그랬죠, 여러분. 자, 그럼 문제 전체 토지 면적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800제곱미터입니다 그랬죠. 근데 이 800제곱미터를 다 전체 주택 부수 토지는 볼 수 없죠. 왜 그러냐면 이 건물이 모아 주거용과 상가로 나눠졌으니까 그 밑에 있는 토지도 주거용과 상가용으로 나눠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나눠라? 건물 연면적 비례죠. 그러면 건물 연면적 200 중에서 지금 주택 면적이 얼마니까 80이죠. 그러면 결국은 이때에 주택 부수 토지로 면적을 보시는 것은 얼마 됩니까? 4분의 1인가요? 그래서 바로 이때는 320제곱미터까지만 뭘로 보는 거죠? 요거를 주택 부수 토지로 보는 거죠. 다만 이때 이 주택 부수 토지로 할당된 320제곱미터를 다 비과세 주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기준 면적에 제한을 받는다. 그래서 주거 면적 얼마? 80. 요 80의 몇 배? 도시적 아니랬으니까 몇 배까지만? 5배까지만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 되죠? 400제곱미터죠. 그래서 기준 면적 400 이내의 주택 부수 토지니까 요 320제곱미터가 뭐가 되는 거죠?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과세 면적을 물어봤기 때문에 전체 토지 면적 얼마 중에서 800 중에서 비과세 면적이 얼마로 320으로 확정됐으니까 나머지 얼마 480제곱미터 요거는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과세가 되는 거죠, 과세. 그래서 결론은 건물 과세 면적을 물었기에 상가 건물 120제곱미터와 토지 480제곱미터를 열거한 것은 바로 3번이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는 걸로서 여러분 충분히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자, 그 다음에 76번. 조금 뭐 계산 문제라고 하지만은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계산 문제는 아니었죠. 그래서 유일하게 이번 시험에 계산 문제로 나온 하나인데 충분히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근데 혹시 못 맞추는 분을 위해서 76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건 단 국내 자산을 가정하라 라고 했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때에 76번은 여러분 이거 계산을 하고 골치 아팠을 테니까 시간 조금 걸렸을 테니까 시간 세이브하라 그 얘기죠. 이러한 출전의 따스한 배려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1번 지상권의 양도, 당연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죠. 2번 전세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죠.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지상권, 전세권, 단 임차권인데 임차권은 물건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된 것을 요구한다.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만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고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4번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으로 나왔기 때문에 4번이 틀린 말이죠. 그래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만이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인 기타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77번 갔더니 갑자기 재산세로 바뀌었죠, 여러분. 그래서 2번 문제의 특징은 뭐 이게 이렇게 취득세, 등록면에서 재산세 끝난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넘어오는 것이 이렇게 뒤섞여 있다라는 것이 뭐 특징이네요. 그래서 77번 보면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을 틀린 걸 물어봤죠. 자, 우리 과세표준과 세율 뭐 누차 준비했던 부분이죠. 1번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주택 수익가 표준액의 100분의 60의 공정시장가격비를 곱하여 산정한다. 뭐 1번은 다 아시는 지문이죠. 제가 누차한 것이 재산세의 과세 표준은 재산세의 과세 표준은 기본적 구조가 시가 표준액이다. 시가 표준액에다가 그 과세 물건에 따른 뭐다 여러분?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나옵니다. 이게 기본적 구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재산세의 과표가 나오면 반드시 뭐부터 확인하라? 공정시장 가액 비율 나왔는지 이것부터 확인하라 그랬죠. 이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토지나 건물은 70%고 주택은 이보다 재산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몇 프로를 한다? 60%를 한다 그런 거죠. 그러면 1번 주택이라고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주택의 시가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율 몇 프로가 나온 거죠, 여러분? 60%가 그래서 나온 거죠. 뭐라고 그랬으니까? 주택이다 그랬으니까 바로 60%가 나온 거죠. 2번 주택이 아닌 건축물이다. 그럼 바로 이걸로 가야 되는 거죠. 70%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에다가 100분이 얼마? 70을 곱해서 산정한다. 맞는 말이죠. 3번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때에는 장부가란다. 이거 기다렸죠, 우리 여러분?
그래서 재산세 과세 표준은 어떠한 경우에도 뭐로 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제가 누차 강조했던 것이 법인 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장부가액이나 이러한 사실상 취득가격이 아니라 뭐로 가야 된다? 시가표준액으로 가야 된다라고 누차 강조했던 거죠. 그래서 3번이 바로 틀린 말로서 본문제 정답이 되는 거죠. 그냥 뭐 여러분한테 맞으라고 준 거죠, 여러분. 자, 4번. 같은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한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세율이에요, 여러분? 높은 세율이죠. 5번.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율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주택별, 누차 강조했죠, 여러분? 여기서 주택별로 과세하는 것은 무슨 별 과세? 개별 과세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하나 따로따로 개별 과세한다 그랬죠, 여러분? 예. 그래서 충분히 77번은 뭐 쉬운 문제가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자, 78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가징수 나왔네요. 역시 우리 뭐 재산세에서 반드시 나올 걸로 예상했던 부분이죠. 예. 1번. 해당 연도에 주택에 부과될 세액이 100만 원인 경우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라 한 건에 부가징수한다. 나왔죠. 우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서 우리 토구 건칠 하반월 그랬죠, 여러분. 토구 건칠 하반월이다. 그래서 하반월은 16일부터 말일까지다 그랬죠, 여러분. 7월 31일 또는 9월 30일까지 말일까지 말한다. 단 주택일 때는 얼마씩 한다? 2분의 1씩으로 나눠서 낸다 그랬죠, 여러분. 2분의 1씩. 단 이때 주택분 재산세가 얼마면 10만 원 이하면 소유액의 주택분 재산세니까 이때는 괜히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은 금액이니까 7월 달과 9월 달 나누지 말고 그냥 한 번에 7월 말에 일시에 부가징수한다. 이때에 7월 말에 7월 하반월에 일시 부가징수세는 얼마 이하다? 10만 원 이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1번 100만 원 이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말에서 그냥 1번이 정답이 된 거죠. 그냥 찍고 나와야 되는 거죠. 자, 2번 한번 확인해 보죠.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론 각각 구분된 납세 고지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즉 과세 물건별로 늦어도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는 5일 전까지는 발급해줘라. 그래서 이거는 재산세 납부할 돈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라 그 얘기죠. 3번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 무자별로 한 장의 납세 고지서를 발급해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예, 그래서 항상 요 토지에 대한 납세 재산세는 이 한 사람 걸로 토지별로 개발해야 돼. 별도나 합산과세는 합산과세이기 때문에 한 장의 납세 고지서를 발급해 주는 거죠. 자, 4번.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가징수한다. 그렇죠, 여러분?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만으로 부가징수한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 꼭 기억하라고 했죠. 5번. 고지서 한 장당 징수할 재산세액이 2,000원 미만일 때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이게 뭐죠, 여러분? 소액 징수 면제 규정이었죠,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제 과거 여자 설이 영희 소희 세 여자를 소개시키면서 재산세에서 소액 징수 면제는 2,000원 소위 이렇게 뭐 기억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79번.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제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을 모든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다른 거 고려하지 마라. 항상 누차 얘기하는 거죠. 묻는 거 자료 제시된 것만 가지고 따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1년 내내 외쳐댄 게 뭡니까? 종합부동산세는 무슨 별? 주종별, 주택가 종합합산가세 토지와 별도합산가세 토지.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별에서 오신 주종별에서 오신 천사님이다 그랬죠. 그래서 주택일 때는 공시가격이 얼마 초과할 때고 6억을 초과해야 되는 거고 종합상가세 토지일 때는 얼마 초과할 때고 5억 초과하는 것이고 그렇죠? 소유자별 공시가격 합계액이죠. 그 다음에 별도는 얼마 초과할 때 80억 원을 초과한다. 그래서 주의하라. 주택과 종합상가세 토지는 종부세를 많이 부과하겠다는 뜻이지만 별도는 무슨 토지이기 때문에 사업용 토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춰주겠다. 그래서 얘는 얼마를 초과할 때만 80억을 초과할 때에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래서 주위에서 별도 합산 과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있는 사람이 계시다면 그 사람하고는 인생을 같이 걸어라. 그래도 상관없다. 누차 강조했던 부분이죠. 자, 그러면 기억 보죠. 여기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 아, 이거 뭡니까? 사업용 토지죠. 차고용 토지가 바로 대표적인 운송사업자의 차고용 토지는 뭐다, 여러분? 별도다. 누차 강조했던 거죠. 토지 구분해서. 그래서 운송사업자의 토지는, 운송사업자의 차고용 토지는 사업 목적으로 갖고 있는 토지니까 무슨 토지고? 별도 합산과세 토지가 되는 것이고, 별도 합산과세 토지들은 얼마 초과된다? 80억을 초과된다 그랬죠. 근데 가려고 자동차 운송 사업의 최저 보유 차고 면적 기준 1.5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 토지 이런 건 우리 따지지 말라고 그랬죠, 여러분. 공시가격 봐라. 그때 공시가격이 얼마죠? 100억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80억 초과했으니까 당연히 기업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거죠. 니은 국내는 부부 공동 명의에서 지분 비율이 동일한 것으로서 1세대 1주택의 공시가 10억이다. 자, 종합부동산세 예외 이시 없이 무조건 무슨 별이다, 여러분? 소유자별이다 그랬죠, 여러분. 따라서 부부가 공동 명의를 갖고 있다더라도 무조건 부부 각자로 합산해서 지분가로 나눠서 따져야 된다. 그런데 지금 10억이 공시가격이 얼마야? 10억인데 각각 지분율이 몇 프로였어요? 50% 동일하다 그랬으니까 각각의 가액은 얼마씩 됩니까? 5억 원씩이 되는 거죠. 따라서 6억 초과를 했어 못했어?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죠. 자, 공장용 건축물 나왔죠, 여러분? 공장용 건축물 우리 주종별이 아니죠? 종부세 과세 대상 아니죠? 재산세에서 비례세로 과세됐죠. 오로지 재산세에서 무슨 세로 과세된? 누진세로, 재산세에서 누진세로 과세된 주종별만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리을, 해운제 골프장용 토지에서 해운제 골프장의 등록시 구분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공시가액이 100억 원이다 했죠. 자, 남았네요. 뭐죠, 여러분? 꼬로! 1년 내내 배치됐죠? 뭐죠, 여러분? 사치성 재산의 토지다 그랬죠. 그래서 4% 최고 높은 분리과세다. 따라서 차등 비례세로 과세이기 때문에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79번은 지금 물어본 게 뭡니까? 과세 대상을 물어봤어요? 아닌 걸 물어봤어요? 아닌 걸 물어봤죠? 아닌 걸. 그래서 혹시 기억을 고를까봐 기억은 보기 지분에 빼놓은 거고 아닌 걸 골라야 되는 거죠. 알리는 거니까 기억을 제외한 니은, 디귿, 리을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출전에 따스한 배려가 있죠. 출전에 조금 더 한정을 팔려면 보기 지분에 뭘 하나 끊어놓습니까? 1번에다 그냥 기억 이렇게만 하는 거죠. 그러면 설사 잘 구분해 놓고 과세 대상 기억 맞네 이거를 잡으러 유도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또 혹시나 실수할까봐 니은 하나 더 붙여놓고 해서 이 기억이 답이 아니다라는 걸 힌트로 제시한 거죠. 정말 이런 문제 볼 때마다 여기는 출전의 따스한 배려, 정말 수험생을 배려해주는 마음을 엿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80번. 지방세법상 2015년도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납세 의무자가 아닌 걸 모두 고른 거예요. 자, 기다렸죠? 우리 납세 의무자? 나온다. 반드시 나온다 그랬죠, 여러분? 자, 기억. 5월 31일 날에, 자, 요거는 바로 뭡니까, 여러분? 5월 30일 날에 매도자로부터 매수자한테 넘어간 거죠? 매도자로부터 매수자한테 소유권 넘어갔잖아요, 여러분. 5월 30일이죠. 그럼 5월 30일 날 소유권 이전, 매수 등기, 이전 등기를 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전 등기를 했으니까 5월 30일 날에 이 재산은 누굴까요, 여러분? 매수자죠. 그러면 여러분 보유세는 항상 어느 현재를 따지는 거다? 6월 1일이죠. 그럼 6월 1일이 과세 기준인데 6월 2일 현재 그 재산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여러분? 매수자죠. 그런데 지금 기억은 매도인이다. 그랬으니까 맞았다, 틀렸다? 틀린 거죠. 매도자가 아니라 매수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거죠. 자, 잘 모르겠다. 그럼 보기 지문을 봐라. 그랬더니 기억이 몇 개 나왔다? 3개 나왔죠. 많이 나온 것은 그 조건을 충족한 거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힌트로 제시했죠, 여러분. 니은, 공유물 분할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공동 소유 토지 지분권자. 자, 이럴 때 여러분, 공동 소유일 때는 이때는 뭐다, 여러분? 지분권자가 되는 거죠. 공동 소유자가 되는 거죠. 다만 여기 지금 현재 분할 등기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분할 등기가 안 됐으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가? 공동 소유하고 있으니까 이때는 공동 소유된 지분권자가 납세의무자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디귿,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별로 구분돼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에 위탁자 나왔다. 위탁자가 아니라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탁자가 돼야 되는 거죠.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디귿은 틀린 말이 되는 거죠. 리을,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 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로 환지로 정하지 않냐. 나왔네요, 여러분. 채비지 보류지 나왔다. 채비지 또는 보류지 나오면 무조건 누구다, 여러분? 사업 시행자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뭐라 했으니까? 종전 토지 소유자라 했으니까 맞았다, 틀렸다? 틀린 거죠. 그래서 결론은 옳은 지문은 니은만 옳은 거고 나머지 기역과 디귿과 리을은 틀린 거죠. 지금 물어본 게 옳은 걸 물어본 게 아니라 틀린 걸 물어봤기 때문에 바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 해설, 기출문제 해설 강의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충실히 시험 보는 그날까지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우리가 공부했던 데서 대부분 나왔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뭐 12개, 13개 이상은 충분히 맞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시 어느 해나 항상 우리가 해설 강의를 할 때 또는 시험 문제를 받아봤을 때는 시험 보는 그날까지 기본서를 가지고 충실하게 공부하신 분은 결국은 합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역시 내년 27회 대비 강의 공부를 하신 분들 역시 마지막으로 100% 합격의 방법은 기본서를 가지고 수업을 충실하게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2015년도 제26회 부동산 세법 기출문제 해설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들 합격하시기를 바라면서 수고하셨습니다.